재밌게 봤다고 좀 질문을 드리기가 좀 보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오늘 감독님 배우 모시고 영화에 또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택 감독님, 김태훈 감독님, 그리고 김상철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세 분 먼저 간단하게 인사말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태풍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 영화 보러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 같이 김태훈 감독님하고 같이 공동 감독한 곽경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도 많이 오고 밤도 늦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곽경택 감독님하고 공동 연출을 맡은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하는 역할을 네, 오늘 시간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영화를 연출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학도병이라는 소재도 그렇고 이제 장사리 상륙 작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이제 제작사에서는 한 3년 전부터 기획됐던 영화예요. 그래서 이미 저희들 이전에 준비하시던 감독님이 계셨고 뭐 작품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하고 또 감독님이 바뀌었다가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우리 제작사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이제 의지를 계속 갖고 있었고 김태훈 감독님이 그 작품에 대한 준비를 또 오랫동안 하고 계셨고 저는 좀 늦게 합류하게 됐지만 뭐 무엇보다도 장사리 해변에서 그때 죽어간 그런 영혼들이 제일 미안했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금 흔히 학생들 어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학도병이라고 하면 이제 우수한 자원입니다. 대부분 다 학교를 제대로 못 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인재들입니다. 그런 인재들이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죽어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국민이 한 사람은 좀 미안했고 어떻게 하든 이 작업에 한번 참여해보자. 네, 영화적인 배경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3년 전이죠. 그때부터 합류를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프리프로덕션이 본격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진행된 상태에서 영화가 이제 좀 서 있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곽경택 감독님이 합류하시면서 다시 엔진이 시동이 걸리고 본격적으로 프로덕션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 역시 저는 학창 시절에 역사 과목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의 학생이었는데 제작사 대표님을 통해서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시나리오를 읽고 그리고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현실에 기반한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들인지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사실 내심 되게 놀랐었어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구나.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 하면 메가더 장군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상륙을 성공했고 등등의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서 상식 밖으로 벌어졌던 예상 못했던 사건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프로덕션을 고려해 봤을 때는 촬영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촬영들이 예상이 됐고
네, 더더군다나 영화 속 설정은 이제 전문 군인이 아니라 아마추어 비전문가들, 어린 학도병들을 물론 배우이기는 하지만 이제 난이도 높은 촬영을 그런 설정의 인물들, 배우들과 학도병들과 촬영해야 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기고 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그냥 열심히 찍었습니다. 곽 감독님한테 많이 의지하고 기대면서 프로덕션 진행했습니다. 네. 네. 저도 영화 보면서 조금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시대에 뭐 살았던 뭐 어떤 그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곽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랑 굉장히 어떤 지금으로 보면 일종의 엘리트 같은 그런 걸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더 그 영화 속의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그럼 김성철 배우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뭐 뮤지컬 배우도 활동하시고 영화 드라마는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장사리 쳐진 영웅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하신 어떤 배역들과 비교를 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어떤 그런 캐릭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연기를 하신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첫 인상, 느낌, 그리고 그 인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신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우선 뭐 감독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고 저도 배우로서 제가 작품을 참여하고 제가 연기를 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우선 가장 첫 번째 이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 사실 감독님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기아륜이라는 캐릭터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뭐 아무래도 그 지역도 경상도고 이러다 보니까 사투리랑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곽 감독님께서 이제 사투리 달인 우리나라 사투리 영화 하면 감독님이셔서 제가 그것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감독님 계시면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뛰어들었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도전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기아륜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이고 표현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감독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정말 많이 헤맸거든요. 많이 헤맸는데 첫 촬영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도병들 되게 많았어요. 처음 촬영한 게 아마 보셨다시피 배 장면이 첫 촬영이었는데 그게 저도 첫 촬영이었고 근데 이제 학도병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려고 나와봐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큰 저 배우로서 되게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깨달은 것도 너무 많고 배운 게 너무 많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사투리 이제 말씀하셨는데 곽 감독님이 친구를 통해서 사실 이제 영화 속에서 어떤 사투리라는 게 어떤 대중적인 어떤 영화로서 관객에 다가설 수 있는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철 배우님께 좀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그 시대의 어떤 10대들, 저도 뭐 10대를 보내왔기 때문에 제 10대 시절은 어떠했나 좀 생각을 하고 좀 반성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이 영화를 이제 참여를 하시면서 10대의 어떤 학도병을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연기를 하시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라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어떤 자기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혹은 뭐 의지로도 참여를 했을 테지만 그렇게 어떤 희생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굉장히 좀 슬픈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그 69년 전에 평균 나이 17세와 지금의 평균 나이 17세는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선 뭐 정신 연령도 마찬가지고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저희는 뭐 급식 먹었잖아요. 급식 차 오면 급식 친구들이 더 줘 막 하면서 먹었고 근데 사실 그때 막 도시락 막 이런 거잖아요. 저 그때는 잘 모르니까 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어서 그래서 우선은
그때 감성을 제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것을 찾기는 사실 어렵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많이 빌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사춘기라든지 어떤 10대의 그 모습은 공통된 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그러니까 사춘기적인 거를 되게 극대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을 제가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륜이가 갖고 있는 그 본질 자체가 굉장히 질투심과 시기심이기 때문에 그걸로 첫 번째 시작을 했고 마지막도 그걸로 끝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뭐 주요 인물들의 어떤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떤 그 학도병들이 있는 반면 또 이름이 없는 학도병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는 이제 주요 인물들이 학도병이기 때문에 이 캐스팅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10대 학도병들을 캐스팅을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배우들을 이제 어떤 캐스팅할 때 뭐 가장 좀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김성철 배우님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드셔가지고 캐스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이제 처음에 경계했고 또 이렇게 이래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작품을 한다 그러면 모든 매니지먼트사에서 이제 신인 배우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오디션도 많이 보고 또 미팅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소위 요즘의 꽃미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 얼굴은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갈 얼굴이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김성철 씨는 보니까 아니 제가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옛날 표현이지만 남자로서 어떤 그런 곤조 성깔이 딱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딱 맞다라고 생각했었고 또 제가 처음에는 역을 안 정해주고 두 사람 다 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누가 더 본인한테 맞는 것 같냐 물어봤더니 본인은 기아루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역사님이 똑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대신에 뭐 민호 군도 사실 저는 뭐 샤인이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났는데 너무 똑바르게 생긴 만화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것처럼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신에 이 사람은 되게 맑은 눈빛이 있어서 학도병을 할 수 있겠다. 또 개태는 개태대로 웃을 때 그 순박한 모습이 너무 좋았고 하여튼 당시에 되도록 어떤 인물에 맞는 그 이미지가 우선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했습니다. 김태형 감독님도 말씀. 저도 감독님과 생각은 거의 비슷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잘생기고 반듯한 친구들보다는 개성 있고 그때 그 시절에 어울릴 법한 어떤 비주얼을 가진 외모를 가진 그런 친구들 위주로 좀 선정하는데 좀 의견을 보탰었고요. 그러면서 종려 역할을 했던 이호정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여자 아이돌도 면접 미팅을 해보고 일반 연기자들도 의외로 그 연령대 여자 연기자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캐스팅 과정, 오디션 과정 속에서 압축되었던 배우가 있었는데 이호정 배우가 맨 마지막에 오디션에 참가하면서 그때 곽형태 감독님, 저 그리고 정태원 대표님 해서 관계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냥 한눈에 모두 만장일치로 이호정 배우가 낙점이 되면서 캐스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여기서 관객분들 질문을 받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손 들어주세요. 없나요? 예, 네, 앞서. 편지가 마지막에 어머니께 가잖아요.
편지 내용을 혹시 생각하셨다면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그 1등 상사분인가 그 철모에 뭐 여성인 것 같은 이름도 써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어떤 사연을 만드신 게 있나 아니면은 그 영화 안에 디테일로 심어놓으신 게 뭔가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신 대로 그 유태석의 철모에 썼던 건 딸하고 아내 이름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클로즈업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는 이명준의 연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만 느낌으로만 보이고 넘어간 거고요. 그 하륜이가 마지막에 쓴 그 편지 내용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에피소드를 어디서 따온 거냐면 그 저희 오째 삼촌, 이부에 계신 오째 삼촌이 저희 아버지가 넷째신데 그렇게 어릴 때 친척집에 보내줬다가 돌아왔는데 그렇게 미워하더래요 엄마가. 그래서 잘 못 어울리고 그랬다고 아버지가 굉장히 그 오째 삼촌을 내내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이제 집어넣은 건데 딱 한 번 보셨대요. 엄마가 오째 삼촌을 칭찬해주는 모습을 딱 한 번밖에 못 보셨대요 평생. 그런데 제가 만약 그 편지 내용을 영화 속에 써야 될 일이 있었다면 엄마가 살아서 돌아가면 나 한 번만 칭찬해 주세요 라고 썼을 것 같아요. 네, 그 편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하나 추가를 하자면 그 편지를 이제 전달하러 가는 그 뒷모습에서 이제 끝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달을 하고 또 그 어머니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또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묘사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스톱을 하신 또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런 전쟁 영화에서 가장 슬픈 단어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어머니들의 눈물은 말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한 나라니까 그런 것처럼 아들과 남편을 또 전장터에 내보낸 그런 엄마와 아내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죠. 근데 이미 영화 속에서 그 엄마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까지 그 정서를 한 번 더 반복하는 느낌도 있어서 그는 좀 지양을 했고요. 다음 여전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따뜻한 엄마의 느낌은 아니었길 바랬어요. 여전히 얘는 죽을 똥 살 똥 살아 돌아와도 여전히 또 금반 제낀 손으로 머리한테 때릴 것 같은 그런 엄마여야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뭐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이제 연출이 이제 이런 전쟁 영화 보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절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점이 이 영화를 좀 더 뭔가 감정적으로 와닿게 하는 그런 연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쪽.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전공 기자 역으로 나오는 메간 폭스를 어떻게 섭외했는지도 궁금하고 섭외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후보군은 혹시 없었는지 뭐 스칼렛 조한슨이나 뭐 멋진 배우들이 많은데 왜 메간 폭스를 일단 어떻게 생각해서 섭외하신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뭐 스칼렛 요한슨뿐만 아니라 나탈리 포트만도 있었고 또 최근에 그 영화 뭐죠 뮤지컬 엠마 스톤도 후보에 있었고 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작사 대표님이 이 후보한테 컨택이 됐다 이러면 한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 할리우드 배우 중에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했어요. 솔직한 고백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감춰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배우가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때문에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건 또 그 직접 마케팅을 책임져야 되는 제작사 대표님 입장과 다른 거죠. 그래서 영화는 그 모든 사람의 이 설득과 합의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영화를 개봉할 때 어떤 그런 그 마케팅 파급력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분명히 필요한 캐스팅을 했고 저도 처음에 이분이 왜 한다 그러지 이거를 저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 전작들을 봤는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다. 돈을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생각을 해봤는데 둘 다일 것 같은데 제가 얼마를 정확히 줬는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산이 뻔하기 때문에 전쟁 영화 치고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안에서 나갔을 텐데 제가 다른 예산은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세금 띄고 뭐하고 하면 그렇게 행동 가져가는 것도 없을 텐데 이걸 왕 고생을 하겠다 그러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좀 되게 예쁘게 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낯설고 그 사람도 낯설죠. 제가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놀랬던 거는 막 시키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구나 이 친구도. 그래서 조금 더 시켜보자 해서 굉장히 저는 100% 너무 잘하고 갔다 너무 이쁘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갔다. 그런 생각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매감수 말씀을 하시니까 전작들 저도 이렇게 영화 보면서 왜 출연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배우가 뜨기는 이제 트랜스포머로 떴고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섹시함으로 관객들에게 굉장히 이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 뒤로도 그런 거를 조금 이제 강조하는 영화들이 이제 좀 계속 출연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너무 다른 스타일의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느낀 게 좀 겸손하게 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나서의 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쟁 영화였지만 개인적으로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영화 보기 전에 약간 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댓글 같은 거 보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왔던 편인데 보통 이 영화가 뭐 국뽕 영화다 아니면 이념을 좀 드러낸 영화다라고 이렇게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보고 나서도 그런 댓글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좀 갖지 않나. 그 영화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고 눈물도 났고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약간 영화 홍보라던가 그런 거 있으신지요? 이게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아버지가 평안 남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4 때 피난을 부산으로 왔고 혼자 왔습니다. 왔고 저희 어머니는 목포에서 피난을 왔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 것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부산에서 제가 자랐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이야기는 한 번 이제 어릴 때 텔레비를 보는데 남한 선수와 북한 선수가 권투시합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왜 죽이라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 놈이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희 아버지 북한 놈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나중에 무슨 전쟁이 나면
나하고 우리 사촌하고 싸울 수도 있고 더 시대가 지나서 어떤 그런 일이 또 벌어지면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조카들하고 싸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내가 너무 이거를 어릴 때 배운 그런 반공 교육 때문에 머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그런 자책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문제가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남한 출신의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있고 해서. 근데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제가 준비한다고 하실 때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우리의 처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유교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힘으로 독립을 못해서 서로 피 흘린 사건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당시에 우리 국민들도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그랬대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한테 속지 말자. 네, 그 말을 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제가 좌다 우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우가 못하면 우가 믿고 자가 못하면 자가 미워요, 어떨 때는. 단 제가 정말 이 영화 속에서 미워했던 사람은 임충봉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올로기가 때문에 나눠져서 전쟁을 할 판에 남한 쪽에 그래도 정보를 갖고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못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끼리는 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저쪽은 소련제 탱크다 뭐다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시내주에서 먹게 해주겠다 만약에 쳐도 내려오면 이런 소리 나고 앉아있었으니 그런 어떤 자,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분단된 상태고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해놓지 않으면 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영화인으로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어떤 메시지 같은 거 그런 걸 좀 갖고 싶었습니다. 네, 뭐 질문하신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이제 뭐 영화는 그냥 영화로서 이제 보통 접근을 하는 편인데 이제 지금 어떤 우리네 실정 자체가 이제 너무 어떤 이념의 어떤 갈등이나 대립이 너무 심한 편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영화 자체는 그 사람들 자체의 합도병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그렇게 뭔가 자꾸 갈등 대립을 만들어가는 좀 그런 어떤 현상들 분위기가 조금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데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 우선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저 감독님하고 일단 배우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저도 이 영화에 나온 그 인물들 중 저도 고등학생인데 혹시 뭐 이 영화를 본 고등학생이나 많은 10대 학생들에게 이 영화를 보고 뭐 좀 해주고 싶은 뭐 메시지 또는 그 학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제가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꼰대라는 말이죠. 저 꼰대가 뭘 가르치려고 한다 이러면 이제 제가 오히려 이제 혼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워요. 뭘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 이랬었구나. 그거 하나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 주입시키거나 그 강제하여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달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처음에 참여할 때 받았던 어떤 그 충격, 임팩트, 역사적 모르고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알게 되면서 들었던 어떤 그 울림이랑 감정 같은 게 그 관객들한테도 좀 전달돼서 뭐 그나마 좀 바람이 있다면 이제는 이제 영화를 그 경험하신 우리 영화를 만나신 관객분들은 최소한 인천 상륙작전 하면 과거에는 메가더가 먼저 떠올랐다면 이 이후부터는 인천 상륙작전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게 장사상륙작전, 뭐 학도병 772명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먼저 떠올랐으면 뭐 더 바랄 게 없겠다 뭐 이런 생각 했습니다. 네. 그 학생분들께 뭐 어떤 메시지를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어찌됐건 그 어떤 숭고한 희생 때문에 우리가 잘 있다. 근데 사실 이 장사리에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선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고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인데 그런 사건을 뭐 공론화돼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 상륙작전도 그렇고 혹은 뭐 예전에 나왔던 그런 영화들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도 알고 저도 포화 속으로 봤기 때문에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 나오면서 아 장사리에서 저런 학도병들 772명의 학도병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그런 기관병들이나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정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이랬구나. 그러니 더 감사히 잘 살아야겠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네, 선생님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영화인데 혹시 세 분께서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촬영하기 좀 힘들었던 그런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그 고지전을 산 점령하는 거 그걸 찍는데 화장실이 위에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려면 한참 밑으로 걸어 내려가야 되거든요. 고지 밑에 이제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배우들이나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자들 특히 뭐 구석 가서 이렇게 하고 볼일 보고 하는데 저는 못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매번 이제 내려가는데 하루는 그냥 비가 오는 설정에 있고 비가 금방 왔던 설정이니까 땅이 축축해야 되죠. 그래서 물을 항상 뿌려놓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 오면 운동화가 이제 못 쓰게 되죠. 하루 나갔다 버릴 테니까. 근데 내려가는데 이게 매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올라가서 또 이걸 해야 되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지금. 나는 지금 영화 찍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 비슷한 환경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옷 입혀놓은 저 배우들의 실제 사람들은 목숨 걸고 했는데 마치 제가 저 수들한테 너무 한심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슴이 아파서 못 찍은 것보다 시간이 없어서 못 찍어가지고 가슴 아팠던 적이 더 많았어서 아무래도 좀 그 전체 일정도 굉장히 타이트했고 그 이제는 영화 산업 현장도 표준글로 제가 도입이 돼서 그 근무 시간, 촬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할당된 시간 내에 최대한 그 원하는 것을 뽑고 그날의 분량을 마감하는데 아무래도 더 힘을 쏟다 보니까 가슴 아파서 못 찍는 것보다는 못 찍어서 가슴 아팠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떤 장면은 아니고요. 그 이제 고지 점령을 한 후에 이제 학도병들이 해변으로 내려와서 이제 학도모 가져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탄피라든지 뭐 거기에 떨어져 있는 어떤 군사 용품들을 줍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 촬영을 할 때 이제 장사 상륙 작전 유격 동지 회장님
이신 그 류병주 회장님이시라고 지금 여든이 한참 넘으신 참전 용사님께서 오셨어요. 저희 촬영장에. 그리고 저희 학도병들 저뿐만 아니라 뭐 지금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 그리고 뭐 보조 출연자 다녀가셨던 모든 배우분들 다 계시는데 그 회장님께서 오셔서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저희를 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빨리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근데 저렇게 지긋하시고 어떤 뭐 배지도 있으시고 아 뭔가 장사 상륙 작전과 굉장히 밀접하신 분이겠다 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처음 말씀하신 게 고맙습니다였거든요. 저희한테. 그때 저희 뭐 다 진짜 울컥하고 아 이게 단순히 그냥 영화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 이분들의 일생을 그 노력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되게 생겼었거든요. 그때 뭐 거의 울 뻔했죠.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화가 이제 전쟁이라는 그런 어떤 극한 상황의 어떤 배경으로 굉장히 이제 어떤 참혹한 어떤 그런 순간들을 많이 이제 담아내고 있는데요. 또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화면에서 그런 게 고스란히 느껴지잖아요. 저 당시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울컥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방면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장살이 처진 영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비극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 이게 실제 어떤 전쟁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뭔가 참혹하겠지만 이 현장 자체도 굉장히 치열했을 거란 생각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느껴지는데 실제 현장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현장에서 이제 좀 아무래도 연기를 하시면서 좀 액션이나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연기 그 두 가지를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좀 특별히 뭔가 기억에 남거나 좀 어려웠던 장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감독님부터. 무엇보다도 추위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저는 감독이니까 이렇게 모니터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스크립터 친구한테 발랄로 하나만 해다 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 더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이미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러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저도 저지만 스태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비를 한번 내리고 나면 그다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토치로 녹여야 돼요. 막 그렇게 찍어야 되니까 결국 그날은 촬영 절반만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왔고 연기자분들은 정말 미안했던 거는 이 감정 연기라는 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정말. 근데 이거를 그 추운데 특히 우리 성철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 이야기 할 때 그때는 롱테이크거든요. 그냥 뭐 옆에 날 같은 거 줄 수도 없고 그냥 한 번만 쭉 하는 거 갖다 카메라를 이렇게 달리로 밀어서 찍는 건데 그걸 알고 하는데 이제 제가 보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 왔는데 그 감정이 날씨 때문에 깨질까 봐. 그게 하여튼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감독님하고 조금 다른 어려움이었는데요. 그 프로덕션의 초반에 그 주로 이제 물에 빠지거나 풍랑에 휩싸이거나 하는 그런 그 액션 시퀀스들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더 늦어지면 더 추운 그 더 어려운 계절 속에서 그런 난이도 높은 씬들을 찍어야 돼서 촬영 초반에 스케줄 되어져 있는 그 난이도 높은 씬들이 개인적으로는 한 10여 년 그 영화 스텝으로 일하면서 그 경험했던 것들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그런 세팅의 그 촬영이었어요. 그 이제 날씨가 추운데 밤에 그 수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강풍기 몇 대로 사방에서 바람을 뿌리고 비를 내리고 이제 그 속에 이제 그 물 속에 그 연기자들이 빠져야 되고
주변에 또 이렇게 그 화약 심어놓은 물폭탄을 터뜨려대고 이제 그 모든 그 기술이 다 동원된 그런 그 촬영을 겨울에 그것도 이제 그 촬영 스케줄의 초반에 찍어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촬영 초반이다 보니까 스태프들하고도 아직 그 손발이 확실하게 맞춰져 있지 않고 연기자들도 그렇고 또 이제 많은 보조 출연자들도 함께 해야 되는 촬영이다 보니까 이게 그 강풍기를 틀고 비를 뿌리고 하면서 찍으니까 이제 컷사인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연기자들은 물속에서 그 힘들어하는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어려움에 처한 어떤 연기자가 있어도 그게 연기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그 초반에 그 심리적 부담도 굉장히 많았고 그 기술 테크니컬한 부분에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고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컷사인이 나고 연기자들이 이제 몸을 녹이러 물 밖에 나오면 이제 따뜻한 물을 그 해놓고 난로랑 해놓은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으로 이동하는 중에 옷이 얼어서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는 뭐 그런 환경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 촬영을 진행하면서 그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었는데 뭐 다행히도 위급한 상황에 어떤 부상이 있지 않고 잘 끝날 수 있게 연기자들, 스태프들 모두가 그 다 혼연일체가 돼갖고 그 촬영을 잘 마무리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고 참 여러 가지로 고마웠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추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되게 사실 연기라고 할 것도 없었고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촬영하고 이러면 9월에 파카를 꺼내거든요. 지금 안 춥잖아요. 되게 오늘 날씨 선선하네. 한강 한번 갈까? 이런 날씨잖아요. 사실 촬영은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계속 밖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추위에 더 이렇게 민감해지는데 비가 온다는 것은 사실 비가 와야 되나 하는 그 의문을 자꾸 품게 돼요. 꼭 비가 와야 될까? 비가 안 오면 안 될까? 항상 그 촬영을 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비가 와야 그런 느낌과 그런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참자라고 하지만 사실 그래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게 저희가 초반에 그 상륙하고 이런 장면들은 다 초반에 다 몰아주셨어요. 더 추워지기 전에. 그래서 바다는 정말 따뜻했지만 사실 나오자마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얼기 시작하죠. 그리고 비가 내리면 이제 죽자 거의 그런 마음이 진짜로 그래 여기서 살아남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다들 나왔던 것 같고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스태프분들 뭐 거기 누구 하나조차 따뜻하게 계셨던 분은 없어요. 다 너무 고생했고 다 서로 보고 있으면 정말 웃음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정말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보면서 서로 의지하고 특히나 또 선배님들은 그런 와중에도 후배들 다 챙겨주고 막 그러셔서 저희는 또 열이 많은 사람들인데 더 막 우리가 더 열정 있게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여름에 찍었다면 과연 이렇게 처절하게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왜냐면 심지어 제가 촬영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상륙을 해서 올라올 때 손을 제가 안 집었어요. 손을 너무 차갑고 이게 모래가 다 끼니까 이렇게 집었는데 이제 그때 김태원 형님께서 아니 왜 손을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한지 너무 차갑고 이래서 제가 그걸 안 짚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지금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건 진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첫 테이크였고 두 번째 테이크는 이미 떨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살기 바빠서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추운 환경 속에서 찍는 게
뭐 물론 뭐 몸이 고단하고 할 수 있겠지만 심적으로든 혹은 이게 배우의 연기로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뭐 날씨가 어떤 연기에 끼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소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소품의 사용이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좀 울컥한 부분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감자가 있고 하나가 그 편지인데요. 그 감자는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인물이 어떤 시기와 질투를 하다가 결국 이제 그 감자를 전달해주면서 뭔가 좀 마음 좀 이렇게 해소가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인데 그게 감자가 음식이 아니고 저는 그게 굉장히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감자를 전해준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배부르고 있을 때는 그냥 단순한 감자일 뿐이지만 그렇게 굶주리고 있을 때 그 감자를 과연 줄 수 있을까라는 거는 그게 큰 마음이 아니라면 전달을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아까 절제를 해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소품에 대한 좀 설정을 하신 그 어떤 계기나 그런 설정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임성철 배우님은 그 감자를 전달하시면서 이제 했던 그런 연기 그 어떤 감정의 어떤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화 속의 소품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 소품 하나 때문에 정말 그 관객한테 이렇게 터칭되는 그런 강력한 이미지가 남고도 하는데 저는 뭐 두 가지도 그랬지만 머릿속에 계획은 이랬어요. 그 유태석이라는 인물과 귀하륜이라는 인물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박찬영과 최승필이라는 인물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약간 스탠다드한 느낌인 두 사람이 서로 감정을 주고받고 약간 그 벨라 보이는 1등 상사와 기아라는 인물이 인연을 맺도록 만들어서 그때 저희가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가운데 나온 아이디어였는데 그 유태석의 수통에 들어있는 게 소주잖아요. 그래서 마치 딴 사람 다 날 별로 안 좋아해도 나를 이뻐해주는 사람의 어떤 수통에 대한 느낌 그게 중간에 좀 찾아내서 나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우선 수통을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륜이라는 아이는 정말 인정받고 싶은 아이거든요.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더 그렇게 거칠고 그런 식으로 하는 친구인데 그 류태석 1등 상사가 니는 똘똘하게 생겼네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연기할 때 당시 심쿵한다? 아주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아, 기분 되게 좋다. 그런 수통이라는 존재. 그래서 나중에 류태석 1등 상사가 그 사망하고 나서 수통을 보고 냄새를 맡고 아 이게 류태석 1등 상사의 소주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하륜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륜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눈물을 막 보이거나 이럴 애가 아닌데 어찌됐건 나를 인정해준 사람 첫 번째 인정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의 슬픔이었던 것 같고 감자라는 존재는 사실 이 상륙작전을 보면 건빵 한 봉지에 미숫가루 2봉지를 갖고 갔어요. 식량은 없고 그거를 4일을 넘게 버텼는 아이들이 심지어 뭐 저희 중간에 나오지만 쌀을 구해왔지만 물이 없어서 생쌀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감자를 어떻게 찾아서 뭐 숨겨놓은 거죠 하륜이가. 근데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륜이가 그걸 혼자 먹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이기적인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그 성필이라는 아이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아 내가 저 친구한테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감자가 사과의 의미도 있을 거고 감사함의 의미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배고파도 참겠다. 그리고 또 하륜이 또 츤데레잖아요. 또 츤데레란 말씀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애니까
그러면 중대장님이 니 갖다 주라더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뭐 보통 저였으면 이거 먹어? 뭐 어디서 났어? 그러면 그냥 어디 구했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하륜이 이미 그걸 계산을 했고 중대장님이 또 갖다 주래 라고 하면 얘는 속을 줄 아는 거죠. 그만큼 순수하고 그런 친구인데 네, 어찌됐건 감자라는 존재는 하륜이에게 사과의 의미가 많이 담긴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영화 일단 재밌게 잘 봤고요. 그리고 영화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질문이 일단 많아서 죄송한데 그 영화를 만들면서 보니까 영화가 한 104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영화 시간이 조금 짧다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뭐 길고 짧고가 영화의 뭐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편집을 하셨을 텐데 영화를 촬영을 하면서 내가 이 내용을 뭐 이렇게 서사를 아마 전개를 하시다 보니까 편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관객들한테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장면이라든가 안타깝게 편집했던 뭐 내용이 있으면 관객들한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또 곽경태 감독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작품들을 보면 좀 남자들의 세계를 대변하는 영화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영화는 뭐다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독님들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립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객들한테 내가 생각하는 영화는 뭐다라는 게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 장면 잘 보셨어요. 이제 이거 처음에 한 120분 정도 나오길 바랬어요 영화가. 그런데 중간에 편집하다 보니까 호흡이 좀 처지는 부분도 있고 드라마가 좀 학도면들 드라마가 과도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빼고 좀 이렇게 다트게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 104분에 끊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와중에 제일 안타까운 장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개태의 꿈입니다. 이게 개태가 이제 영화방 보셔서 아시겠지만 터널에서 이렇게 가서 망 보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찍어놓은 거는 망을 보고 앉아서 망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막 불러요. 그래서 형님아 막 그래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지금 동생들이 둘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서 뭐하노? 와 너가 이리라고 했다니까 형님 니 와 사람 머리 죽이고 그러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이면 내가 묻잖아. 그러니까 형님아 니 사람 죽이지 말고 빨리 엄마가 집에 오란다 막 그래 누워가지고 피 흘리면서 그래서 그걸 갖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전쟁이라는 이 현실인 건데 그거를 찍어놨었는데 문제는 제가 그걸 너무 무섭게 찍어놓은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괴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여가지고 모니터 시사회에다 이렇게 내부 시사회를 해봤더니 너무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너무 또 이렇게 때가 진행되고 있던 이야기가 결을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뺀 게 그게 제일 좀 속상합니다. 속상한데 그리고 뭐 영화는 저한테는 밥인 것 같아요. 그냥 밥요 밥. 예, 먹어야 되고 또 맛있게 누구한테 차려줄 수도 있고 예, 그냥 왜 이런 밥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번씩 영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는 영화가 밥이 아니라 귀걸이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적어도 그 계열은 아니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인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의 세계를 사실은 저도 이렇게 제가 취재를 주로 많이 하면서 이렇게 소재를 찾거든요. 누구 뭐 술자리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서 하다 보면 니 그 얘기 어디 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 만나면 어때나 이래가지고 뭐 들어가가지고 만나고 찾고 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선배든 후배든 소주를 남자로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주인공이 남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머릿속에 있는 앞으로 제가 꼭 언젠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은 또 여자가 메인 주인공인 게 한 3작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꼭 나중에는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감독님.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악조건 속에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촬영했던 시퀀스들 중에 이제 부득이하게 편집에서 빠지게 됐던 이제 물 속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그 몇몇 장면들, 그리고 해안에 상륙해서 그 학도병이기에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어처구니 그 상륙하는 해변의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게 행동하는 학교병들의 몇몇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초반에 전투 장면들이 너무 길어지면서 전체 드라마에 좀 결을 흔드는 게 있어서 편집이 되는데, 그런 그 배우들을 고생시키고 스태프들을 고생시키고 하면서 찍었던 몇몇 장면들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영화는 뭐다에 대한 답은 제가 평상시에 전혀 생각을 안 해봤던 그 불시의 질문이어서, 이제 제가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가 저를 규정하게 되는 뭐 흔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지금 감독님 감독님 대답하시는 동안 제가 나는 뭘 대답을 할까 막 생각해봤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데, 근데 또 감독님은 귀걸이 싫으시다고 하셔갖고 모자라고 할까 하다가 그래서 여튼 요거는 제가 즉흥적으로 대답 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제 마음이랑 제 진심을 이번 기회에 영화에 대한 생각도 좀 다시 해보는 계기로 삼아서 고민해보고 연락 한번 맥주 한잔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로 일단 그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선재 배우님도 아무래도 직접 연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게 연기를 했는데 이게 왜 빠져있지? 그런 좀 아쉬웠던 그런 이제 장면이 있는지, 그리고 똑같은 질문으로 이제 영화는 무엇이다? 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개태 장면도 그렇고 사실 편집이 된 부분이 꽤 있죠. 뭐 제가 사투리를 정말 일주일 정도 준비해서 딱 한마디 파서 숨고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한마디를 제가 계속 연습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다 사투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 대사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까지 막 파라 숨고로 이렇게 바로 나올 만큼 하진 않아요, 제 연습을. 왜냐면 대사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변하고, 어찌됐건 그 현장 속에서 나오는 그 현장의 그 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되게 안 하는 편인데, 안 하는 건 아니고 되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갇히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외우되 그 느낌만 외우지 그 토시 막 완전 똑같이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게 사투리고 그런 것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 선배님들 뭐 동료분들의 장면들도 뭐 아쉬운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굳이 막 엄청 아쉬운 장면을 뽑자면 파서 숨고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사투리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영덕에서 이제 전승 기념식을 했을 때 거기 용사님께서 인터뷰하신 그걸 봤었는데, 거기서 우리 진짜 숨을 데가 없어서 거길 파서 숨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짧은 장면이 어찌 보면은 더 이 친구들이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그게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사실 뭐 지금도 너무 참혹하고 완벽하게 나와서 저는 사실 아쉬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영화는 무엇인가? 근데 저는 영화는 이제 거의 처음이라서 영화는 못 알아기보다는 차라리 연기는 못 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기는 그냥 삶이다. 그냥 배우로서는 지금의 제가 29살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저의 경험들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게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제 삶을 그 캐릭터와 같이 가는 게 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에 질문. 예, 영화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오늘 그 나온 뉴스에 2015년도 8월달에 철제 근무 중에 하지원 중사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공상 판단을 받았다가 이번에 전상 판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바라볼 때 어떤 역사 이진식이라는 게 조금 빈약하다는 그거를 이 장사리는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영화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 6.25가 이념의 전쟁이라는 거는 그 감독님도 앞에 얘기하셨고 여러 질문자들이 하셨듯이 현지 적의 언어인데 아주 친근하게 나레이션으로 들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성필하고 제필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저는 이 장사리가 말하고 있는 한국 전쟁의 이념을 정확하게 포인트해서 잡아주셨다고 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더구나 그 아까 전에 감자 얘기를 제가 계속 이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품에다가 땅바닥에서 죽어서서 품에다 앉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먹을 생각이었구나 했던 게 그때 건네는 감자로 갔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영화적인 새 포인트를 꼽으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어쨌든 장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 두 분이 어쨌든 합작으로 만드셨고 배우님도 계시니까 각 장면 이 장면은 꼭 장사리에서 봐줬으면 반드시 봐줬으면 하는 그 장면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영화의 모든 장면이 다 떠오르는데 그냥 그 중에 굳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마지막에 노인 만들기 하는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마치 이제 제가 봤던 그 전투에 참가하셨던 유병주 회장님도 떠올리게 되고 또 유병주 회장님 말씀하셨던 바다에서 내리자마자 그 태풍 물속에 쓸려 내려가서 죽는 데 살때 알지도 모르고 실종됐던 그런 전우들 또 저희 아버지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떠오르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그 선배들에 대한 앞 세대에 대한 감사함은 꼭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 안 해봤었었는데 마침 또 감독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또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해 봤을 때 퍼뜩 떠오르는 장면이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엔딩에 노인 만드이 장사 바닷가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떠올랐었고요. 마침 또 감독님 말씀하셔갖고 저는 그 상륙작전이 끝나고 이제 점령을 고지를 다 점령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바닷가에 학도병 모자들이 많이 떠 있는데 파도에 이렇게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그 장면과 엔딩에 이제 노인 만드기 회고를 하고 바다를 또 인서트로 찍은 그 장면 두 장면이 개인적으로는 편집하고 그 시사를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장면들이었어요. 그래서 항모가 떠 있는 장사해변의 바다와 이제 지금의 장사해변의 바다가 두 장면이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이 작품을 쭉 진행해 오면서
느꼈던 뭐 이런저런 감정도 뭉클뭉클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 저도 뭐 너무 많은 장면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고지 점령을 하고 이제 그 민호 군이 했던 성필이가 경기고 학생 그 편지를 보낸 그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사실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거기서 학도병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사실 학도병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전쟁에 참여하는 분들이 비단 이거는 17살이니까 더 그렇게 참혹할 수 있지만 사실 30이 전쟁을 해도 그렇게 참혹한 거 사실 그런 건데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경기고 학생의 그 교복을 봤을 때의 그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영화 정보 찾아봤는데 각색을 곽경택 감독님께서 해주셨더라고요. 각색하실 때 이제 제일 중요시하신 점이 혹시 어떤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인민군 대장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민군 대장이 너무 불편했어요. 원래 거에 있든 원래 시나리오에 있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장사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메인 인물도 아니고, 예. 그래서 왜 이분이 나와야 되나? 그래서 그 인물을 빼고 우리나라 쪽, 그 잠깐 미워했다는 그 준비 안 했던 우리나라 어떤 그 군인의 대표성을 띠는 임충봉 같은 인물, 책임을 미루는 그런 사람으로 안타고니스트를 바꾸는 작업,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마치도록 해야겠는데요. 세 분 이제 마지막 관객분에게 좀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순간이 그 영화를 만드는 스텝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감독이고 또 드라마를 만졌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편집장님하고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제가 한국에서 영화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화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 당장 옆에 나라 일본만 해도 자국 영화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하지 않습니다. 실사 영화는. 그리고 뭐 중국은 워낙 지금 갑자기 영화 산업에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덩치도 크고 하니까 그렇지만 인구 5천만인 나라에서 이렇게 자국의 영화를 사랑하고 또 아끼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는 여러분 같은 영화에 대한 많은 애정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안 좋은 날씨에 저희 영화 보시고 찾아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이 작품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의미 있고 뜻깊은 작품입니다. 뭐 영화 연출자로서 이제 준비를 좀 오래 하고 이제 즐겁게 좋아하는 일을 파이팅하면서 쭉 달렸던 시절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 이제 영화적인 자존감도 좀 낮아지고 좀 여러 가지로 그 영화 이외의 주변 환경에서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겹쳐있던 그 시절에 이 작품을 다시 재가동시키고 달려갈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제가 좀
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찾을 수 있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각색 관련된 이야기를 질문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 반갑고 고맙고 그 뜻깊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곽경택 감독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각색 관련해서도 그 전고의 시나리오에 개인적으로도 좀 불만이고, 뭔가 이렇게 작품이 저랑 좀 합일치되지 않고 있는 어떤 부분의 갈증을 그 두 가지 포인트에서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셨거든요. 인민군 대장을 없애고 영화의 시작을 그 배에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밖에도 감독님과 함께 프리 프로덕션을 하고 프로덕션을 하고 후반 작업을 쭉 진행하면서 뭐 좀 인간적으로도 많은 성찰과 도움의 시간이었고,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앞으로 제가 연출자로서 쭉 가는데 여러 가지로 그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만나고 그 전설적인 참고서를 만난 것처럼 개인적으로 너무 큰 좋은 시간들과 기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작품을 더 잘하고 더 그 근사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화를 하는 한 개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작품을 대하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깨워줬던 작품이 이 작품이어서 참 그 남다르네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그 태어나서 처음 GV도 해보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뭔가 그 열정의 온도를 더 끌어올리게 되고, 그 허투루 작업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과 이 작품의 그 기운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겨 넣은 다음에 다음 작품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때는 더 재미있고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연출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영화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자리에 계시면서 또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이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이 사실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저는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로서는 사실 이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연기했고 재현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엄청 큰 영광이고 되게 감개무량하거든요, 사실 요즘. 그래서 우선 뭐 믿어주신 감독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이 관객분들이 좀 의미 있는 영화라서 좀 다가섰길 좀 바랐고, 두 분 감독님 그리고 김동철 배우님을 포함해서 이 영화에 참여하신 배우분들, 뭐 스태프분들의 의도와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